저는 김민석 의원을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분도 참 기구하는 정치적 역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게 20년 전인데. 예,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일 때문에. 그래. 김민석 1964년 5월 29일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갑이다.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이며 앞으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될 정치인이기에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인생 또한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게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총리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적인 서사를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민석은 대한민국 1등 대학, 미국 1등 대학, 중국 1등 대학인 서울대, 하버대,清華대 출신입니다. 각각 사회학, 행정학, 법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까지 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1등 대학에서 사회, 정치, 행정, 법학을 공부한 미국 변호사 출신 이력을 가진 대한민국 유일한 정치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전에 제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부하던 게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마치고 간 김에 시험까지 마치고. 사회학 전공하셨는데 또 국제 변호사 자격증도 따셨습니까? 네. 국제 변호사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수입이 지금 있는 저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은 국제 변호사로 뭐 예를 들어 로펌 같은 데서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국제법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아. 원래 어릴 때 꿈이 국제기구 이런 데서 활동하고 싶었던 꿈이 있어서.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인 민주화 운동으로 3년간 복역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출소 후 1989년에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자근영의 장례식장에서 김대중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3당 합당에 반대한 이후 김대중을 따라 꼬마 민주당에서 노무현과 같이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199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28세 나이로 출마하여 낙선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1996년 만 32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신한국당 출신인 탤런트 최불암 씨를 꺾는 과정에서 전국을 뒤흔드는 정치적 메시지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 김민석을 선택해 주신다면 1등 국회의원과 1등 연기자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 라는 이 워딩은 지금 봐도 품격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분은 평생 사랑을 받아온 연기라는 분야에서 계속 1등 연기자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1등 국회의원, 1등 연기자를 다 얻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후에 실제 최불암 씨는 1등 연기자로 다시 우뚝 서게 되고 김민석은 국민이 뽑은 국정활동 최우수 의원상 1등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런 적확한 정치적 메시지와 실력은 후에 계엄 사태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내란 대책위원장인가? 민주당에. 아침에 발표문 있잖아요. 아, 너무 그거 좋던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지 않아요? 대통령 연설비서관감이야. 그것은. 와, 거봐. 제가 와, 몇 년간 못 본 봤네. 텍스트 중에 최고야, 최고. 이게 완벽한 메시지, 완벽한 레토릭. 이후 199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정청회장이 아니라 사실은 증인이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건의해서 상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동료 및 시민, 공무원이 평가하는 국회의원 활동 평가에서도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다보스 및 뉴스위크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도자에까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행들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선행으로는 워낙 출중한 외모 덕에 신사복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상 국회의원이 무슨 모델이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로 늘어난 결식 아동 등을 돕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모델료 2억 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시민사회 저변에서는 김민석 대통령 만들기 운동본부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민석 대통령 프로젝트를 했었지. 그 또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 유망함을 뛰어넘어
당시 시대의 아이콘일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사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제도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민주당 국민경선제를 디자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2002년 민주당의 이 국민경선제는 정당 민주주의 진정과 온라인 정치의 시초라고 평가받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김민석을 15년간 야인 생활로 만들었던 그 유명한 정몽준과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일화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적 서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터뷰이기에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일 중심으로 생각했다. 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설명, 당시 설명의 몇 가지는 틀립니다. 그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서서히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떨어졌습니다. YS 시계 사건으로. 후보 되고 난 되자마자. 직후에. 후보가 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 경선을 제가 직접 책임지고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당내의 대부분이 후보 단일화가 아니면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친노라고 칭해졌던 대부분의 민주당 내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선 승리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렵다고. 현실입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노 후보가 떴을 때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회창 대선을 깬다고 했습니다. 노 후보가 바닥을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데 정몽준이 떴습니다.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모든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예스. 이루어진다면 이길 거라고 보느냐? 예스. 예스입니다. 이게 10월 16일까지 갔습니다. 10월 17일 날 처음으로 후보 단일화가 돼도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10월 1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으로 당시 공동 정권이었던 DJ의 민주당과 JP의 자민련에서 한 명씩이 이회창의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고 깨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탄 겁니다. 둑이 무너진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만 아무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정봉주는 지금의 정봉주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주영이 소떼를 몰고 갔고 본인도 무소속이었고 어쩌면 지금 안철수 정도보다 더 진보적인 얘기를 좀 했고 더 정확하게는 그의 지지층이 현재의 안철수 지지층과 정확히 겹치는 층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이 이기면 베스트. 하지만 정몽준이 이기더라도 이회창이 되는 것보다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깨지는 상황이 펼쳐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몇 달 계속됐습니다. 몇 달 동안 방을 돌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회창 씨가 대통령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몽준과 대화했느냐? 없습니다. 전 정몽준 의원과 그 전에 만난 적이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할 때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몽준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노무현이냐 정몽준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 창출이었고 근데 누군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 반대하는데 어쨌든 엮긴 엮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근태 선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형님이 가서 통합하고 단일화를 하십시다. 김근태 전 의장에게 둘이 마지막에 그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 김근태가 합니까? 손 들고 틀렸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 옆방에 이철 선배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이미 정몽준 캠프에 가 있던 분입니다. 이철 전 의장. 이철. 그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라도 와서 해다오. 나 사실 황당했어요. 그날 밤 고민하고 결론 내고 행동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원래 이번에 민주당을 만들어서 첫 대표를 했던 저와 오랜 동지인 강신성이라는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이었던 분과 베트남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약속을 깨고 하룻밤에 결정할 겁니다. 후보 단일화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고 성명서 그렇게 썼고 그래서 중간에 단일화가 돼서 당시 언론 기사 이런 게 나옵니다. 거봐 된다고 했잖아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합의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세차에 노무현 정무준 둘만 올라간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유세차에 둘만 올라간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나도 단상에 둘만 올라간다는 합의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그의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사실 저는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중요한 합의를 몰랐다면 사실은 그건 책임이 있고 보고 안 했다면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지지철회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다 알아. 어떻게들 움직였는지. 심지어 지지철회 이후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모조리 쥐구멍에 가서 숨어서 대선은 끝났다고 숨었던 것까지 압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일화라는 것은 20년 전에만 해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정치공학의 정점이에요. 지금은 일반화됐잖아요. 된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거를 못 맞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히는 순간 저는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뒤집더라고요. 밤에. 조선일보에 그거 대서특필 단일화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노사모가 다 신문 자체를 치운 거잖아요. 야, 그 결과를 보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18년, 20년을 제가 꿇었잖아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정치공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걸 너무 절절히 느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를 계속 고민해봤어요. 지난 18년. 제 진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 한 번도 이회창 다 먹은 걸 진짜 뒤집겠다고 생각한 거의 유일한 각오를 제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각오나 행동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제 근본 잘못은 국민을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인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싫어했다던 김민석의 행보는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김민석은 사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계속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판이 과연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현재 우리 스스로에게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두 가지 덕목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서생적 문제의식에 자신이 너무 매몰되어서 현실 정치에서의 실패를 맛보았다고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정치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돌아와 본 김대중 대통령의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그렇게 싫었고 엄청난 비판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김대중 총재가 보여주는 가끔씩 보여주는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제가. 지금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하야 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무슨 애국을 더 하겠다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무슨 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들들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아들들 때문에 대단한 문제, 특히 둘째 아들 그 홍업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책임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밝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실제 통치하고 있지 않다. 그냥 비서들이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큰 산맥 같은 분이라고, 산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리산 정도는 되는 분이시라고요. 나 지리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리산을 몇 번 갔다고 알아? 내가 백두대간 알아? 그 백두대간 어디 가봤는데? 이렇게 말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살 됐을 때
제가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정치인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칼럼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산맥 같은 김대중의 큰 뜻을 자신이 고작 40살 정도의 짧은 인생살이와 식견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지점이었다고 밝힌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척이나 외로웠을 노무현에 대한 김민석의 비판은 유시민의 김대중 비판과 같은 어쩌면 현실 정치의 필수적인 진통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진통이 없고서는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 갈등 요소와 현안을 당장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큰 범주와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해석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부딪히며 깨지고 나아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DJ와 노무현은 민주 진보 진영의 두 축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두 진영에서 벌어지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원칙을 지키는 소신과 실력, 품격만이 다시 사랑받고 인정받는 큰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자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민석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2007년 대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과 이명박 대결에서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이인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을 지지함으로써 그의 정치적인 식견, 철학과 소신을 보여줬던 점은 놀라웠던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 2010년 정치자금법으로 연루되어 5년간 피선거권이 또다시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떠난 미국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중국에서 중국법 공부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능 기부 프로젝트인 프로보노 대표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으로 공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변호사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 시기에 김민석은 놀라운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쿨 학생 당시 뉴저지주의 오바마 정치 신인 시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2년 전에 제가 그때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인데 다음에는 오바마가 될 것 같다고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오바마를 아예 몰랐고 아마 기억나시죠? 미국에서도 오바마의 심지어 출마도 별로 논의가 안 될 텐데 크게 보면 그때는 아들 부시 때인데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봤고 대세로는 힐러리였는데 저는 바람이 불면 힐러리인데 태풍이 불면 신인을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는데 그때 그 오바마의 유명했던 전당대회 연설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뉴저지에서 로스쿨 다닐 때인데 그 동네 한번 왔어요. 그 제가 시험 볼 때인데 저녁에 가서 직접 연설하는 걸 봤어요. 아, 보셨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흑백 상관없이 남자 상관없이 완전히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 능력은 후에 윤석열의 계엄을 예언하는 데 있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안철수, 김한길의 새정치 국민회의에 분개하여 민주당의 적통과 역사를 이어받기 위해 원외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후 추미애 당대표가 되어 김민석을 다시 제도권 정치로 불러들이게 되는 김민석 자신에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때 당시 비판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 임종석 의원이었습니다. 등의 촉매가 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캠프의 임종석 비서실장은 추미애 대표가 주도하는 당의 선대위 구성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586 정치인들의 발전과 퇴보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리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을 지지했던 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의 전국을 뒤흔드는 존재감과 실력을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원칙을 저버린 이낙연을 단 세 글자, 사쿠라라는 단어로 가둬버린 적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 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입니다. 이낙연 신당론은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이낙연은 계속 그 사쿠라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유시민의 서울시장 등판은 마치 ICBM과 같다 라는 워딩을 통해 단숨에 이목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미리 단일화 효과를 상쇄시키는 단일화 확신론으로 존재감을 뛰어넘어 민주진 보진영의 거의 모든 전략이 그의 입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전략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김민석은 유시민으로부터 극찬받은 지점이 결국 발전도상인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발전도상인은 유시민의 언어이지만 김민석에게는 김대중의 언어인 퇴수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퇴수는 물러나서 자신을 수양하여 다시 발전하여 훗날을 기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퇴수라는 큰 숙제를 통해 김민석은 15년간 자신을 갈고 닦고 발전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그렇죠.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아무데도 속할 곳 없는 오리알이에요. 그렇죠. 그날부터 저는 그냥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18년, 20년을 제가 꿇었잖아요. 화려하게 비상했던 정치 초년생 시절에서 비상했던 지점보다 더 크게 추락한 경험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을 겁니다. 그 힘든 터널을 지났을까 싶었지만 김민세라는 오명은 끝도 없이 그를 괴롭혔고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터널에서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그 힘든 시간을 뚫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것, 그 모든 것이 온전히 그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진 보진영에서는 그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지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이재명 못지않게 끊임없이 발전하여 실력으로 모든 것을 뚫고 가는 김민석의 면모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을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분도 참 기구하는 정치적 역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게 20년 전인데.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일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그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굉장히 긴 시간 형벌을 받았죠. 예, 형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에서 겨우 이겨가지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겨우 이겼죠. 그런데 저는 무척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내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냈고요. 메시지 정확했어요. 예,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고 최연소로 됐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란 걸 겪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세월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구나 그런 느낌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들 많이들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고 재벌에 붙었어? 말하자면 이런 인상이 남았고 배신자라는 인상이 남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새로 주어진 과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과거의 족쇄를 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렇게 뭐 정적으로 가깝거나 친밀하거나 그랬던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저가 좀 몇 년 더 늙었는데 그런 걸 보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좀 유쾌하죠.